형님? 재혼 주제에 형님 같은 소리 하네. 화려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터진 날카로운 고성이었어요. 행복해야 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강 실장, 모두 들어오라 하세요. 동서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댁에 늘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죠. 사방에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백합 향기가 부드럽게 풍겨왔어요.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연회장 가득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재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가 된 중고 세대기예요. 나이는 올해로 42이고 겉으로는 수수한 주부로 살고 있었죠. 제 곁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5살 딸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중학교 3학년으로 아주 착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였어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정갈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에 은은한 회색 치마가 아주 잘 어울렸죠. 거울 앞에서 서윤이의 머리를 곱게 빗겨줄 때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멀리서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걸친 큰동서 한설아가 보였습니다. 목에는 주먹만 한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죠. 무겁지도 않나 봐요. 한설아는 올해 40으로 졸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돈 자랑이 취미였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동서 육아이가 찰싹 붙어 걸어왔습니다. 38살인 육아이는 대기업 며느리라며 늘 유세를 떨었죠.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우리 모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작은 동서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형님, 그 한복은 대체 뭐예요? 큰 동서가 손가락으로 제 소매자락을 툭툭 건드렸어요. 어디 시장 바닥에서 대여해 온 싸구려 같네요. 두 사람의 비웃음에 가슴속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입안이 쓴 약을 삼킨 것처럼 순식간에 굳어졌죠. 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서윤이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눈가에 험악하게 주름을 잡으며 거친 숨을 내뱉었어요. 저기요 형님, 오늘 같은 날에 왜 저 애를 데려왔대요? 작은 동서가 콧방귀를 뀌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가문이 고귀한 잔치에 피도 안 섞인 애라니. 참, 큰 동서가 제 어깨를 툭 밀치며 쏘아붙였죠. 사방의 대기업 회장님들의 귀빈들이 오시는데 격 떨어지게 정말. 차가운 얼음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제 주먹에 힘줄이 파르르 도드라지기 시작했죠. 15살 서윤이는 그 말에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손으로 제 치맛자락만 꼭 쥐었어요. 어린 딸의 손끝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꼭 참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 칠순인데 서윤이도 손녀잖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으로서 축하드리러 온 거니까 좋게 봐줘.
큰 동서는 제 말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 허공에 대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들고 있던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고쳐 잡았죠. 누구 맘대로요? 정말 기가 막혀서. 작은 동서가 눈을 흘기며 제 가슴팍을 콕콕 찔렀습니다.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숟가락을 얹어요? 큰 동서가 턱을 치켜들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죠. 형님 같은 재혼녀를 이 집안에서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주변을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이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이명처럼 윙소리가 나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동서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얄밉게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님. 아주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눈을 흘기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몰아세웠죠. 어머니가 재혼인 거 눈 감아 주시니까 세상이 만만해요? 큰 동서가 침을 튀기며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오늘 오시는 귀한 손님들이 알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니까요. 마치 거대한 벽에 갇혀 사방에서 돌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는 마침 축의금 접수대를 살피러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그 짧은 틈을 타 동서들은 우리 모녀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서윤이의 눈에서 결국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의 하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딸을 제 등 뒤로 숨기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숨을 깊이 들이쉬며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이었어요. 나랑 서윤이도 도현 씨의 엄연한 가족이야. 어머니께서도 서윤이를 손녀로 인정해 주셨어. 제 반박에 큰 동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씩씩거리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죠.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큰 동서가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서윤이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죠. 너 같은 정체불명의 계집애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서윤이가 그 말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뜩이며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윤이를 정문 쪽으로 손짓해 내몰았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라는 듯한 매몰찬 태도였죠. 이 계집애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작은 동서가 연회장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는 이 신성한 잔치에 단 1분도 있을 자격 없어. 큰 동서가 서윤이를 향해 문 밖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죠. 저기 구석 로비 의자에나 처박혀서 나오지 마. 연회장 대문 밖으로 서윤이가 힘없이 걸어나갔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아이를 제가 겨우 붙잡아 안았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한복을 뚫고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품에 안긴 서윤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꺼진 전등처럼 흐느꼈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아이가 가슴을 쥐어짜며 묻는 말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로서 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손끝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꼴 좋다. 정말 제 주제를 알아야지. 작은 동서가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재혼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설치더니 아주 고소하네요. 두 사람의 거들먹거리는 말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 깊은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요동쳤죠.
더 이상의 인내는 독이자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이 생각하는 무력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저는 눈물이 고인 딸의 눈을 닦아주며 속으로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짓밟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요. 이제 지옥 같은 서막이 올랐고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은 제게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돌아오는 시댁 모임은 숨이 막혔죠. 손이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열은 언제나 맨 밑바닥이었어요. 재혼이라는 주홍 글씨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그날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두 동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큰 동서는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작은 동서는 손톱을 다듬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서도 미동조차 없었어요. 방 안에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가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큰 동서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과일 껍질을 뱉었습니다. 어머,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작은 동서가 눈을 치켜뜨며 시계를 보았어요. 손이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도연 씨는 주차를 하느라 아직 올라오지 못한 참이었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동서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큰 동서가 손가락으로 주방을 툭 가리키며 턱을 까딱거렸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요? 어머니 배고프시다잖아요. 작은 동서도 거들며 얄미운 코웃음을 쳐댔죠. 얼른 들어가서 냉장고에 고기나 볶아오세요. 저는 묵묵히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싱크대 앞에 서자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죠. 손끝에 닿는 얼음 같은 물에 온몸이 오싹 떨렸습니다. 시댁에 오면 저는 늘 말 없는 부엌댁이었어요. 초원위 백조 같은 동서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죠. 서로 명품 가방 정보를 나누며 깔깔거렸습니다. 큰 동서의 들뜬 목소리가 주방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이번에 그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신상 백 봤어요? 작은 동서가 맞장구를 치며 가식적으로 호응했죠. 당연하죠, 형님. 그거 매장엔 재고도 없대요. 그러다 갑자기 큰 동서가 제 쪽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가방 브랜드 이름이나 알까 몰라. 작은 동서가 입을 가리고 소리내어 웃었죠. 재혼하면서 몸만 쏙 들어왔는데 알 리가 있나요?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사정없이 후볐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은근한 따돌림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넓은 사각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놓였죠.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 부부들이 모두 앉았습니다. 의자는 정확히 8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앉을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큰 동서가 제 그릇을 싱크대 옆 작은 밥상에 놓았죠. 큰 동서가 당연하다는 듯 얼굴을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주방에서 음식 부족한 거나 바로바로 채워요. 작은 동서도 옆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얄밉게 속삭였어요. 그게 뒤늦게 들어온 사람의 당연한 도리죠. 남편 도연 씨가 참다 못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편의 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죠. 도연 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큰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아주버님, 저희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시어머니 조 여사도 헛기침을 하며 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도연아, 내 재수 씨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재혼으로 왔으니 더 조신하게 굴어야지. 시어머니의 냉정한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요.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눈짓을 보냈죠. 여보, 괜찮아. 나 여기서 먹는 게 편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안 가득 모래를 씹는 것처럼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동서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집 갈비찜은 양념이 아주 잘 뱄네. 작은 동서의 비아냥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밥을 삼켰어요. 눈물이 밥알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죠. 재혼이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불꽃이 튀었어요. 이 수치심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죠. 그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멸시하는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숨막히는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큰 제사가 다가오면 저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서들은 제삿날을 마치 자신들의 휴일처럼 여겼어요. 그날도 시어머니 조 여사의 아파트 부엌은 가마솥처럼 끓어올랐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제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무려 30명분의 제사 음식을 도맡고 있었어요. 동태전을 부치고 산적을 꼬치에 끼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프라이팬 앞에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죠. 제 앞치마는 이미 기름과 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 분위기는 부엌과 너무도 달랐어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깔깔거리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큰 동서가 얼음 가득한 매실차를 마시며 소리쳤어요. 여기 매실차 다 마셨는데 얼음 좀 더 채워요. 작은 동서도 기다렸다는 듯 얄밉게 한마디 보탰죠. 형님, 저는 타이밍이에요. 까맣게 태우지 말고 불 조절 잘하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부려먹는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날이기에 꾹꾹 눌러 참았어요. 애써 대답을 삼키며 묵묵히 전을 뒤집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중학생 딸 서윤이가 부엌 문틀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서윤이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뒤집개를 붙잡았죠. 엄마, 내가 전 뒤집는 거 도와줄게. 엄마 좀 앉아서 쉬어. 아이의 기특한 마음씨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그럼 이것만 좀 도와줄래?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동태전을 뒤집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큰 동서가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달려왔습니다. 부엌 바닥이 울릴 정도로 쿵쾅거리며 다가와 서윤이의 손을 팍 쳐냈죠. 악소리와 함께 뒤집개가 바닥으로 댕그렁 떨어졌습니다. 큰 동서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부엌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어요. 어디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집애가 제사 음식을 만져 씩씩거리며 서윤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애가 손을 대면 조상님이 노하셔서 집안 망해.
작은 동서도 거실에서 뛰어와 팔짱을 끼며 거들었죠. 형님 말이 맞아요. 재혼할 때 데려온 자식은 남의 식구지. 어디서 감히? 두 동서의 잔인한 폭언에 서윤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큰 동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들고 있던 가방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얼씬도 하지 마. 15살 어린 딸은 서럽게 눈물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가 울며 뛰어가는 발소리가 제 심장을 사정없이 짓밟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리대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으로 제가 고함을 지르자 동서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지만 큰 동서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왜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억울하면 씨도 다른 애를 왜 데려와요? 작은 동서도 옆에서 눈을 흘기며 입을 삐죽거렸죠. 손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집안 기강을 다 흐려놓네요. 저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앙문 이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오고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가식적인 인간들에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대하고 완벽한 파멸을 위해 슬픔을 삼키며 조용히 칼을 갈았죠. 이 모욕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겠어. 속으로 무서운 다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저를 짓밟은 그녀들의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2년의 어느 처절했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시댁의 지독한 모욕을 견뎌내야 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날의 피눈물을 떠올리곤 했죠.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제 전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지독한 도박과 사기에 빠져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집안의 전 재산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 품에 안은 돌쟁이 딸 서윤이를 위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한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푼돈만 쥔 채 쫓겨나듯 나온 곳이 이 지하방이었어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벽면 가득 시커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날 밤 천장에서는 누런 빗물이 수십 군데에서 울컥울컥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이 침수될 것 같은 공포에 저는 미친 듯이 물을 퍼냈어요. 플라스틱 대야와 냄비를 총동원해 바닥에 차오르는 빗물을 퍼내고 또 퍼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넓은 세상에 내 아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더군요. 방구석 이불더미에 뉘어놓은 돌쟁이 서윤이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조그만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체온계는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앙앙대며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의 하얀 뺨이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택시비는커녕 당장 해열제 살 몇천 원조차 주머니에 없었어요. 창밖 거센 빗소리는 마치 우리 모녀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울부짖는 딸 서윤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차오르는 지하방 물을 퍼내다 말고 방구석에 주저앉아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아기의 이마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며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이 차가운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반지하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할 것이다. 우리 서윤이 눈에 눈물 나게 한 이 세상에 보란 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그 처절했던 빗물새는 단칸방의 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나약하고 눈물 많던 주부는 그날 밤 그 지하방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어요. 오직 딸을 지키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겠다는 무서운 도끼만이 제 심장에 남았죠. 그날의 피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끼가 향할 진짜 무대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떠가락시장 바닥으로 나갔죠. 차가운 얼음물에 손이 부르터피가 나도 반찬 장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밤에는 요리 연구를 하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곤히 잠든 딸 서윤이의 숨소리만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었죠. 하늘이 제 눈물겨운 노력과 도끼에 감동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제가 정성으로 만든 유기농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며 대박이 났습니다. 작은 시장 반찬 가게로 시작해 마침내 어엿한 법인을 설립했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의 유통망을 발로 뛰며 뚫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20개 직영 매장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수많은 언론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가라며 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외적으로 제 얼굴과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어요. 오직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딸아이를 평온하게 키우는 데만 집중했죠.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지금의 남편 오도현 씨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도현 씨는 제 배경이나 재산은 전혀 모른 채 제 성실함에 반했었죠. 시장 골목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던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당신의 고운 마음씨와 강인함을 평생 지켜주고 싶어.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고백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전 저는 진짜 정체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현 씨는 제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건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라고 속이자는 것이었죠. 요즘 세상의 재혼 며느리를 향한 시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았기에 그들이 제 배경이 아닌 인간 유은채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속물적인 본성을 지닌 사람인지 미리 걸러내기 위한 저만의 시험이었어요.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고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대한 부와 대표이사 직함을 철저히 숨긴 채 재혼했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일부러 저렴한 보세 옷을 입고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두 동서는 제가 가난한 재혼녀라며 무시하기 바빴어요. 돈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부엌대기 취급하며 짓밟았죠. 그녀들은 자신들이 비아냥거리는 이 손이 며느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악행이 선을 넘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가식의 장막을 걷어올릴 파멸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딱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제나 기세등등하던 큰동서의 안색이 부쩍 어두워졌죠. 알고 보니 큰동서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유통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것이었어요.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확장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명품을 긁어대던 큰동서의 돈줄이 한순간에 막혀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지자 두 동서는 잔인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돈을 아끼려고 만만한 제게 화살을 돌린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조 여사의 호출을 받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삼각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큰 동서가 한숨을 크게 쉬며 밑밥을 깔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집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죠. 작은 동서도 얼른 맞장구를 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남편도 이번 달 보너스가 통째로 날아갔다니까요. 두 사람의 뻔한 연극을 보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죠. 형님, 이번 어머니 호텔 칠순 잔치 비용 말인데요. 침을 꼴깍 삼킨 큰 동서가 뻔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약금만 겨우 걸어둔 상태니 남은 5천만 원 잔금은 형님이 전부 치르세요.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요구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호텔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와 화려한 연회장을 예약해 놓고서 돈이 없어지자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저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큰 돈을 갑자기 내가 어떻게 마련해? 우리 남편 월급 뻔히 알면서 5천만 원은 너무 무리야. 제 반박에 작은 동서가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형님, 손녀까지 달고 재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이럴 때 사채라도 써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사채라도 쓰라는 잔인한 말에 머릿속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악독한 말투였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 조 여사의 태도였어요. 조 여사는 큰아들의 회사가 망해간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잡으며 억지로 강요했습니다. 얘야, 내 동서들 형편이 이 모양이니 내가 총대를 매라.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번 잔치 비용은 내가 해결하거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끔찍한 갈취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바닥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신락 같은 자비심마저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그녀들은 제가 돈이 없어 벌벌 떨고 있다고 착각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통장 잔고가 아닌 전혀 다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동서 남편의 회사를 단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거대한 칼날 말이죠. 어머니 뜻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은 그들의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가장 처참한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조 여사의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화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보낸 화려한 리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어요. 자신들이 예약한 5천만 원의 잔치 비용을 제가 전부 낼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저와 딸 서윤이는 약속대로 곱게 맞춘 한복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두 동서의 눈빛이 사납게 돌변했죠. 큰 동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형님, 잔치 비용은 가져왔어요?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죠? 주변 손님들의 눈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게 깔았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동서도 곁에서 서윤이를 흘겨보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애는 또 왜 데려왔대요? 오늘 같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용이라면 내 방식대로 전부 준비해 왔어. 제 차분한 태도에 큰 동서는 오히려 안심한 듯 입꼬리를 올렸죠. 그래요.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준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시어머니 조 여사의 칠순을 축하하는 식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회자의 매끄러운 진행에 맞춰 귀빈들의 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단상 앞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제가 낸 5천만 원으로 마련된 화려한 자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서윤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곧 이 화려한 무대가 누구의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식순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 조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사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손님들에게 자랑했죠. 이 효성 깊은 며느리들이 이 늙은이의 칠순을 이리 성대하게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선 저와 서윤이를 향해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냈어요. 첫째 며느리는 재혼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다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이었죠.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살 서윤이는 제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또 나쁜 소리 들어서 미안해. 아이가 가슴을 쥐어짜며 사죄하는 모습에 제 심장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와 인내는 사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비열하고 속물적인 인간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품에 안은 서윤이의 하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에는 그 어떤 미련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죠. 마침내 제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파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딸 서윤이를 품에 안은 채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었어요. 강 실장, 준비 끝났으니 지금 당장 대연회장으로 들어와요. 단호하고 차가운 제 한마디가 수화기를 타고 나지막하게 흘러갔습니다. 큰 동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어머,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센 척이래요? 가소롭네 정말. 작은 동서도 팔짱을 낀 채 가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 동네 반찬가게 아줌마들이라도 소집하시나 봐요. 시어머니 조 여사마저 혀를 차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거대한 파장과 함께 호텔 대연회장의 무거운 정문이 벌컥 열렸어요. 연회장에 흐르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마저 순간 뚝 끊겨버렸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녀 수십 명이 줄지어 걸어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의 인류 변호사들과 대기업 비서실 직원들이 대형을 갖추어 진입했죠.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와 칼날 같은 발소리가 연회장 바닥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소란스러운 기척에 잔치에 온 수백 명의 귀빈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무대 단상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 역시 정문 쪽으로 꽂혔죠. 대열의 맨 앞에는 제 전속 비서실장인 강 실장과 수석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며 서 있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그대로 지나쳐 왔어요. 동서들은 난데없는 검은 정장 무리의 등장에 겁을 먹고 뒤로 주춤 물러섰죠. 강 실장과 정 변호사는 정확히 제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명의 수행원과 함께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강 실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방을 찢었습니다. 유은채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서류와 법적 절차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단어가 호텔 연회장 천장을 때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순간 큰 동서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입이 떡 벌어졌죠. 작은 동서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피처럼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큰 동서 앞으로 다가가 그 명함을 내밀었죠.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든 큰 동서의 눈동자가 활자를 따라 흔들렸습니다. 온담푸드 대표이사 회장 유은채, 매달 100억대 매출을 움직이는 거대 유기농 기업의 수장. 바로 저였어요. 회장님이라니? 이게 무슨... 큰 동서가 명함을 든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여사는 보청기가 고장난 줄 알았다며 귀를 후벼 팠죠.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던 며느리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를 비웃던 동서들을 내려다보는 제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있던 딸 서윤이의 눈물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어요. 서윤아, 이제 엄마 뒤에 서서 똑똑히 보렴. 우리 딸 눈물 흘리게 한 대가가 뭔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완벽하게 파멸을 집행할 심판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귀빈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큰 동서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형님이 무슨 회장이에요? 보세 옷이나 입고 다니는 주제에.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지만 손끝은 이미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동서 역시 시어머니의 뒤로 숨으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제 옆에 대기하고 있던 정수석 변호사에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정 변호사, 큰 동서 남편 회사 서류 꺼내세요. 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채권 서류와 계약 해지 통지서를 꺼내 들었어요. 네, 회장님. 대성유통이 온담푸드에 갚지 못한 만기 지난 채무 30억 원의 즉시 상환 청구서와 매출의 9%를 책임지던 독점 납품 계약의 해지 서류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정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큰동서의 남편 큰시동생이었죠. 그는 제 앞에 서 있는 강 실장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실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온담푸드에서 방금 전면 거래 중단 통보가 왔어요. 우리 회사 당장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던 그가 고개를 들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큰 시동생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죠. 비서실장과 인류 변호사들이 제 뒤에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아니, 유은채 회장님? 큰 시동생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한 번만 만나달라고 온담푸드 본사 로비에서 며칠을 밤새우며 기다렸던 베일에 쌓인 유 회장이 바로 매번 구박하던 그 형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큰동서는 남편의 비참한 모습에 정신을 잃을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저 여자는 그냥 재혼한 여자잖아. 미친 사람아. 입 닥쳐. 이분이 우리 회사 생사여 탈권을 쥐고 계신 온담푸드 주인이라고. 큰 시동생이 아내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절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동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죠. 저는 시선을 돌려 작은 동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유가애 씨,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떨었지? 그 대기업이 우리 온담푸드 계열사인 건 몰랐나 봐. 제 냉정한 목소리에 작은 동서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내 남편이 지난 3년간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공금을 횡령한 내역. 오늘 아침 감사실에서 전부 확보했어. 정 변호사가 작은 동서의 발끝 앞에 횡령 증거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형사고소 들어갈 테니 감옥 갈 준비나 해. 너희들이 피가 안 섞였다며 내 딸을 내쫓을 때 너희들의 천박한 욕망과 전 재산도 이 집안에서 함께 날아간 거야. 연 회장은 완벽한 파멸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지옥 같은 따돌림과 멸시를 견뎌내며 갈아온 제 칼날이 정확하게 그녀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이었죠. 두 동서의 집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보며 대연 회장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장 가관인 것은 시어머니 조 여사의 태도였어요. 조금 전까지 제 딸 서윤이를 향해 삿대질하며 내쫓으려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조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제 한복 치맛자락을 붙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저는 차갑게 피했죠. 얘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귀가 먹었었나 보다. 조 여사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뻔뻔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내 며느리들이 천박해서 멋모르고 날뛴 것이니 내가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 아들 회사 부도만은 막아다오. 응? 자식들의 파멸 앞에서 체면도 모두 버린 채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도 통쾌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던 남편 도연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 마침내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재수 씨들, 전 오늘부로 이 집안 자식 노릇 그만두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죠. 도연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이라면서 제 아내와 제 딸 서윤이를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을 때 어머니는 방관하셨고 재수 씨들은 악마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과 서윤이의 손을 양손으로 꼭 쥐며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전 제 아내 유은채와 제 딸 서윤이의 남편이자 아빠로 살 겁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악다구니를 쏟아내기 시작한 두 동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더는 이 더러운 인간들과 한 공간에 1분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죠. 강 실장, 정 변호사, 서류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하게 진행하세요. 네, 회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이 무너진 시댁 식구들을 압박하는 사이 저는 남편 그리고 서윤이와 함께 대연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의 반격대로 큰동서의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완벽하게 파산했죠.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던 큰동서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금 횡령이 드러난 작은 시동생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작은 동서는 이혼 서류를 앞에 둔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조 여사는 화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며 매일같이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고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몇 배의 피눈물이 흐른다는 세상의 진리를 그녀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저희 세 식구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딸 서윤이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저를 친아빠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편 도연 씨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 서윤이.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하지만 가장 눈부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반지하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자수성가의 꿈은 이제 제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네 사람들과 함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어요. 사연 만남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